이제 좀 지난주까지는 너무나 총론적인 성격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이제 보통 경락계통이라고 하는 특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제 경락을 어떠한 형태적인 모습으로 볼 거고 또 그러한 형태적인 모습 속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경락들이 분류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일정으로 보면 중간고사 이후 10주차까지 계속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말 이 고사까지 나머지 기간에 수열론과 관련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한 내용들의 흐름을 이제 보면 경락의 기원과 형성, 발전이 어떤 역사적 또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서 전개되어 왔나를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의료 경험의 실천이 결국은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 방법들이 경락과 경혈 등등의 이론 체계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락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질적 대상보다는 개념들이 더 개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버전은 경락의 기능적인 측면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기능적인 특징을 생리적인 측면, 병리적인 측면, 또 생리와 병리를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는 임상적 측면으로 경락과 관련된 이론 체계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나를 또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까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러한 기능의 기반이 되는 어떤 매개 그래서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경기 입장에서 하나의 물질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원기, 종기, 영기, 위기와 관련된 특징과 그들을 어떠한 물질관의 측면과 유사하게 볼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말미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기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소개로 또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물질관과 관련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또 이것만 가지고 경혈학 수업을 다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물질관과 관련한 주제어로 또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심화 학습에 여러분의 역량에 맞춰서 추가 학습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인체에 구조화 시켰나.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 구조화 기반 위에서 어떠한 기능을 지금까지 말했던 기능과 함께 병리적 모델을 형성했는가. 경락이나 경혈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의료 실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질병 치료의 도구로서 아니면 활용으로서 존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락은 어떠한 구조를 어떤 병리적 모델과 연결했나와 관련돼 있겠죠. 아마 여러분이 의사학 시간을 비롯한 이전 여러 인문학적 한의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 어떻게 대상화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화 자체가 질병을 어떠한 특정 공간 그리고 특정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모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의학적인 현상들을 예를 들어서 그 소모성 질환의 원인과 또 그 소모성 질환을 야기하는 장부의 입장에서 폐결핵이라고 하는 서양 근대 의학의 모델이 만들어진 것처럼 전통적인 내용 안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질병의 형태나 현상들을 동서양 모두 비슷하게 관찰했지만 그것을 현대의학에서는 병리적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구체화됐고 그게 결국은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과 연계되면서 하나의 공간화가 돼서 질병의 원인, 또 발생, 또 진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되어진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라든지 조직화
등등의 의학적 학문들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한약은 구조화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화의 과정들이 상대적으로 의학만큼 서양 현대의학, 근현대의학만큼 잘 발달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형태학적인 대상화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경락의 계통과 관련된 이제 주제어와 이후 수업에서 제시될 거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떤 병리적 모델과 연결해서 해석할 건가가 여러분이 앞으로 경혈학, 또 친구의학, 또 그걸 활용한 한의학에 있어서의 관찰 또는 진단의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락의 개념을 다시 교과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수업 시간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좀 드렸지만 경락은 원래 경맥과 락맥이라고 하는 고유한 대상들을 합쳐서 줄여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맥이라고 불려왔었던 형태학적 대상들이 빠지면서 경락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일종의 보통 명사와 같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보통 명사의 전미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구조가 맥관 체계였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관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인체를 순환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의 액체적인 기의 형태 또는 기체적인 기의 모습들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여러 교과서, 특히 뭐 생리학 교과서를 포함한 현대적인 교과서에서 경락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많이 소개를 해요. 경락은 인체 내에 경기가 운행하는 통로이고 결국은 인체를 유기적인 하나의 통합체로, 그러니까 정체라고 하는 건 통합체죠. 통합된 하나의 모습으로서 총체적인 기능 활동을 실현시키는 구조적 체계이자 기능적 체계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쓰여지는 여러 개념들은 여러분이 한의학개론 또 한의학에서의 여러 가지 이론 체계에서도 봤었겠지만 이전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경락의 기능 또 경락의 작용 등에서 말했던 표현들을 또 활용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제가 주장하는 말과 같이 구조적인 체계와 기능적인 체계를 합쳐서 경락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은 구조적인 체계와 기능적인 체계를 경락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의학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의학에 있어서 구조적인 체계를 배우는 과목이 무엇이에요? 물어본다면 해부학을 떠올릴 거고 기능적 체계를 배우는 과목을 떠올리라고 하면 생리학을 떠올릴 겁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구조적인 체계를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경혈학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한의학에서 기능적인 체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물론 생리학도 있지만 경혈학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한방생리학 교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방생리학의 챕터 안에 소주제에 경락과 경혈에 관련된 생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챕터도 별도로 짧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러한 구조적인 체계, 기능적인 체계를 언급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경락이 필요했던 거죠. 이를 다시 현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분류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경락계통은 기혈이 운행하는 통로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경기의 운행 통로나 기혈의 운행 통로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선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때 말하는 경맥과 락맥은 각각 인체 구조상 상하, 좌우를 언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상하, 좌우를 합치면 결국은 하나의 면이 되겠죠. 그리고 경락계통의 주체라고 했을 때 앞선 시간에 경락계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경락계통의 주체는 안으로 장부와 연결되고 밖으로 팔다리와 연락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외에 연락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의 운행 통로다, 기울의 운행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에 있어서 선적인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일차원적인 공간을 해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 수학 시간에 뭐 X축에 대한 이야기, Y축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사실은 X축과 Y축이 합쳐졌을 때 평면이 완성이 되는 거고 X축, Y축 얘기 안 하면 그냥 길이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이에 대한 이야기, 길이의 길고 짧음의 이야기들이 일차원적인 구조라면 여기서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좌표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형성되죠. 보통 보면 이게 고전 역학에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수학적 표현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XY 좌표를 이용해서 공간이나 아니면 하나의 위치 좌표를 만들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군지 떠올릴 수 있나요? 서구에서는 바로 이걸 만든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근대 철학의 창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 이전에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수학자이기도 했다는 점이죠.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수학적 논리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철학적 아니면 사상 어떠한 사유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노력도 하나의 탐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탐구의 과정이 한의학이든 의학이든 전통 사상이든 아니면 전통 철학이든 간에 다 공존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과 락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진 하나의 면을 우리는 패브릭과 같은 하나의 천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시줄과 날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죠. 시줄과 날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면 삼배나 옷감을 짤 때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 배틀에서 언급하는 일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줄과 날줄의 개념이 합쳐져서 하나의 천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패브릭 면은 하나의 공간을 평면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경과락은 바로 인체를 이러한 표면 하나의 레이어 개념으로 보려고 했었던 측면의 내용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데 단지 이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들을 겹겹이 쌓게 되면 층이 완성이 되죠. 결국 그 층은 두께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두께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라는 말은 안과 밖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계통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계통은 결국은 각각의 레이어를 합쳐서 바깥의 영역인 피부와 안쪽인 영역인 장부의 영역들이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경락의 개념이 활용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내용을 합쳐보면 이차원적인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론이 우리 전통 사상, 전통 의학에도 존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산처음적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도 우리 한의학적 사유 과정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경락계통의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경락계통의 분류는 영추 해론편에 황제내경 영추 해론편에 등장하는 텍스트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방금 말한 것처럼 레이어화 시켜봐서 그 레이어로 나누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는가를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하는 경락에 대한 체계로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도 경락계통의 조성표라고 이미 우리 교과서에서도 실려져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고 이것을 간략하게 보면 안으로는 우리 몸의 구성인 장부, 바깥으로는 피부와 그 피부 밑으로 존재하는 근육과 힘줄 등의 운동과 활동을 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조직들, 이런 기관들, 그리고 그 과정들의 각각의 한의학적 사유들이 모여서 만든 경별, 기경팔맥, 12경맥이라고 하는 일종의 시줄의 역할들, 그 다음에 별락, 365락, 손락, 부락, 현락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날줄의 역할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입체적인 구성을 하게 돼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10주차 동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경락계통의 분류들을 레이어별로 찾아서
12개로 어떻게 공간화 시켰나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바로 이 경락계통의 분류라는 걸 알면 되고, 이 경락계통의 분류를 왜 외워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한의학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뜯어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한약적 언어 구조로 분류한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구조적 체계이자 기능적 체계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써 있는 영역은 하나의 시줄의 역할, 2번이라고 써져 있는 영역은 날줄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 시줄들을 염두에 두고 10의 경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한테 또 미리 사전에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지만, 아니면 의사학 시간에라도 배웠겠지만, 우리가 경락에 관련된 가장 근원은 마왕태라고 하는 중국의 호남성 장사 지역에 매장됐던 하나의 고대 왕족의 무덤에서 발굴된 의학 서적들을 통해서 경락과 친구의학의 기원을 찾습니다.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두 종의 의서가 족비 11맥구경, 읍양 11맥구경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후에 지난 교체기에 완성된 황제내경이라는 책 속에 경맥을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뼈대가 황제내경에서 완성되는 과정에 하나의 경맥이 비어 있다가 결국은 황제내경에서 12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11개에서 12개로 하나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11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12개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우리가 한의학적 사유의 일반적 표현 중에 쓰고 있는 장부에 대한 이론을 보면 오장, 육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과 부가 표리의 관계 또는 상합의 관계로 서로 짝을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육장, 육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시 뒤바뀌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오장육부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육장육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일치되지 않은 장부에 대한 개념들이 경락 안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10이라는 상수에 대한 어떠한 사상적인 근간이 깔려 있겠죠. 물론 이는 동양 사상 자체가 천인상응이라고 하는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현상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하나의 독특한 사유법들, 그리고 이 상응은 앞선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기와 관련된 감응이라는 체계와 흡사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리와도 같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감응 체계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물리적 체계들이 상관성을 갖고 있어요, 또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겠죠. 바로 이런 천인상응의 관점에서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념을 인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10이라는 상수가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1년이라는 주기성 속에 12달이라고 하는 달의 주기적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10이라는 상수를 자연현상의 주기성으로 찾았던 옛사람들의 사고관도 끼어 있겠죠.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11개가 12개가 되는 건 맞지만, 결국 이 11개가 12개가 되는 과정 중에 인위적인 현상이 결국 없던 것이 하나 생기는 상황도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 이 얘기는 뭐죠? 경락이라고 하는 현상은 인간의 인식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연현상은 하늘에 예를 들어서 1년이 12달이 되는 것은 자연의 원리죠. 자연현상의 근간이죠. 그래서 1년을 11달이라고 규정 짓는 거는 그거는 관찰 현상하고는 절대 안 맞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인간 내에 10이라는 상수의 주기성이 존재하는 거는 하늘의 변화를 인간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해석인 거지,
인간 자체에 진짜 12이라는 숫자에 상응하는 구조물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왜? 실제로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뭐죠? 인식의 체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이기도 하고 또 그 언어와 관련된 일종의 우리의 감각 현상도 관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10이라는 숫자는 상수가 아니라 결국 자연에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을 인간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상응 현상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인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정하겠습니다. 다만 10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에 따라서 규칙성 있는 인식론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언어적인 표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규범이 경락이 12개로 쪼개지는 과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두 개의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경맥이라고 하는 존재와 장부라고 하는 존재는 각각 별도의 개념으로 존재했었던 거를 이걸 황제내경 시대에 와서 서로 대응시키려고 하는 논지를 펴니다.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관찰하고 또는 발견했다라고 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서 인간이 만든 하나의 분류 방법인 거죠. 장부와 경맥을 짝을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연적으로 경맥과 장부가 짝을 지었냐가 자연현상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해와 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의 현상에 있어서 결국은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에 결국은 우주가 시작하고 태양계가 완성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규칙성인 거지.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태양을 만들고 또한 달을 만들어서 서로 태양과 달이 음과 양인 것처럼 짝을 지어준 건 인간이 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경맥과 장부가 정말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긴밀해진 건가 아니면 경맥과 장부를 인간이 어떠한 의료적 행위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노력한 것인가 그 중간에 개념들이 앞으로 계속 소개될 건데 이러한 과정들을 결국은 수행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장부, 내장 기관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인간의 몸통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눴을 때 위쪽 공간에 존재하는 장부와 아래쪽 공간에 존재하는 장부를 해부학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때 위쪽에 존재하는 장부는 주로 횡격막을 중심으로 하는 가로막을 중심으로 하는 심장, 허파, 심포 등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가로막, 그러니까 횡격막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에 존재하는 장부로는 간, 비장, 신장 등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해부학도 인식합니다. 이것을 상과 하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나서 이 상을 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형상화하고 하를 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형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부에 있는 장부, 상부에 있는 장부의 개념으로 각각 표현하는 것을 손과 발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이후에 다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삼음삼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 삼음삼양을 공간의 배치적 방법론으로 활용합니다.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뭐죠? 예, 동서 남북 일종의 나침판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죠? 인간의 눈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기준으로 앞쪽, 뒤쪽, 옆쪽이라고 하는 공간을 인식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위쪽과 아래쪽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앞쪽, 뒤쪽, 옆쪽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평면의 입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의 입장에서 앞쪽은 양명, 뒤쪽은 태양, 옆쪽은 소양이라는 방식으로 공간을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면 여러분의 얼굴, 가슴, 배,
넙다리의 앞쪽은 양명의 공간이 되고요. 여러분의 머리의 뒤쪽, 목덜미, 등, 허리, 엉덩이, 뒤쪽 다리 영역은 태양의 영역이 되고 양면과 태양이 접하는 측면의 영역은 소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양명의 공간이면서 인체의 상부에 있으면 수양명이라는 말을 쓰고 인체의 태양이라는 공간인 뒤쪽 공간을 위쪽에서 상상을 하면 수태양이 되고 마찬가지로 인체의 측면을 위쪽 공간에서 보면 수소양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분할하게 되는 거죠. 이를 고려했을 때 바깥쪽을 각각 앞쪽에서 양명, 뒤쪽을 태양, 옆쪽을 소양이라고 하면 이 겉과 상응하는 안쪽 공간을 각각의 음적인 영역으로 양명의 안쪽은 태음, 태양의 안쪽은 소음, 소양의 안쪽은 거름이라고 하는 공간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은 양명, 껍질 속에 있는 안쪽 공간은 음으로 영역을 했을 때 앞쪽, 얼굴의 앞쪽인 양명에서 그 양명의 안쪽 공간은 태음이라는 공간으로 형상을 하려고 하고 뒤쪽 공간인 태양이라고 하는 표현에 뒤쪽의 안쪽 공간은 소음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하고 옆쪽 소양이라는 공간에서의 그 안쪽 공간은 거름이라는 공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공간의 배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공간의 배치 방법론이 가장 초보적인 삼음삼양의 공간적 인식이 되었고 이 공간적 인식이 황제내경 시대에 이르러서 기화현상, 즉 오운육기와 관련된 기화현상,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운기학이라는 교과목 또는 원전학에서 황제내경의 운기 7편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는 의학입문에서 기타 등등으로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오행의 이야기 등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와 원리를 이 공간적 인식 체계에 결합하면서 공간적 인식이 기와로 변화가 되는 현상들이 등장하고 이 기와 원리들이 결국은 질병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오행의 원리들이 특히나 오운이라고 부르는 형태들이 있었죠. 이런 오행의 원리들이 이 공간의 공간을 해석하는 방법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12경맥의 명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인체를 어떤 식으로 공간적 분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 공간적 분할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했는가를 먼저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려고 질병을 해석하려고 기와 원리를 썼는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황제내경에 관련된 공부나 학습을 하다 보면 운기 7편이라고 하는 기와 원리, 그러니까 삼음삼양의 기와 원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황제내경의 후대 시대에 편입된 내용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삼음삼양의 공간적 의미들이 후대 한약을 통해서 기와 원리로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조를 보면서 그 구조를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과정들이 후대 한의학에서 등장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12경맥의 공간적 유주 분포의 특징은 바로 어떠한 공간을 앞쪽, 뒤쪽, 옆쪽으로 나눴나에 따른 건데요.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어서 그걸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간을 앞면, 뒷면, 옆면이라고 용어를 붙일 때 그걸 의학적 용어로 붙일 때 기준이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해부학적 자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해부학적 자세에서 보면 인체 앞면은 앞을 향하고 있고 인체의 뒷면은 뒤를 향하고 있지만 이때 좀 차이가 나는 건 손바닥이 앞에 있고 손등이 뒤에 있도록 인체의 자세를 취하는 자세죠. 어떠한 자세인지 여러분 인체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자세는 우리가 평상시 취하는 일반적인 편안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서 있는 자세에서 편안한 자세로 서 있어 보라고 얘기하고 그 서 있는 자세를 표현해 보면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몸통 쪽을 향하도록 돼 있고 엄지와 검지가
인체 앞쪽을 향하고 새끼손가락이 인체의 뒤쪽을 향한 형태로 놓여 있게 되죠. 이게 인체가 자연스러운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표가 나눠져 있는 건 해부학적 자세로서 인간을 표현할 때와 자연스러운 인체가 놓여 있을 때 자세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볼 때 태음 앞쪽의 안쪽, 태음 앞쪽의 안쪽이라는 공간으로 분포되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양명이라고 하는 공간도 앞쪽에 가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인체 앞쪽에 있구나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부학적 자세가 아닌 인체의 자연스러운 자세로 이 도식을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보면 당연히 앞쪽은 양명과 태음, 뒤쪽은 태양과 소음, 그리고 앞쪽과 뒤쪽을 나누는 그 경계인 측면은 바깥쪽은 소양, 안쪽은 거름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분할 방법이 왜 우리 팔과 다리에 각각의 경맥의 유주 분포가 이 특정 공간에 놓여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명법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한 것은 황제내경 소문의 이법 음양 이합론이라는 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황제와 기백의 문답 안에서 인체를 어떤 식으로 전후 좌우로 표현하는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 태음은 광명의 안쪽, 태양은 뒤쪽, 태양의 안쪽을 태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광명이 오늘날 양명에 대한 의미고 이 태충이 오늘날 소음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내경 소문 음양이합론이 말하는 것은 인간을 전후 좌우의 관점에서 결국은 삼음삼양으로 공간을 구역화하는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황제내경의 곳곳에 등장하면서 인간의 공간적 영역들을 삼음의 표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굳이 삼음이라는 말을 쓸까? 그냥 앞면, 옆면, 뒷면이라고 하는 한자 용어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왜 이거를 삼음삼양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를 복잡하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옛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인식의 표현을 바로 이와 같이 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 화, 토, 금, 수라는 말도 형태학적으로 보면 사물을 지칭하는 표현 같지만 이것을 방위 개념으로 하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위의 언어로서도 오행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쓰지 왜 목화 토금수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이것과 상응하는 동물의 이름으로 청룡, 뭐 백호, 주자, 현무라는 말로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을 쓸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학에는 굉장히 곳곳에 메타포처럼 숨겨져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공간을 왜 삼음삼양으로 썼는가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면 앞선 시간에 12경맥의 방향성과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락의 기능 아니면 작용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삼음, 삼양 그리고 수족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러한 공간을 분할해 놓고 그 공간의 분할에 기운의 방향성을 수승화감 또는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생명 현상의 입장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인간 경맥의 12 경맥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결국 인체의 공간을 삼음삼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안과 박, 앞과 뒤와 옆이라고 하는 결국은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려고 하는 행위 과정에서 결국은 10이라는 숫자가 결국 활용되었더라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러한 도식화된 그림으로 인체의 구성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경혈들과 관련된 대상들을 특정 언어인 공간에 써서 뭐 수태음 폐경, 수소음 신경, 수거름 심포경이라고 표현하거나 수양명 대장경, 수태양 소장경, 수사양 삼초경이라는 표현으로 이 공간을 나눠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공간에 나눠져서 각각의 경혈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팔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볼 때 정강뼈를 기준으로 앞쪽과 정강뼈 뒤쪽인 종아리 부위의 뒤쪽인 영역을 각각 양명, 태양, 그리고 그 바깥쪽을 소양, 그리고 그 안쪽을 음의 영역으로 나눠가는 과정에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러한 분류 체계가 무릎 이하와 무릎 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러한 이야기도 왜 벌어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 도식을 잘 분석해서 보길 바라는데 발가락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앞쪽에서 봤을 때 가장 앞쪽에 있는 곳이 결국 가운데 발가락 영역이 되겠죠. 가운데 발가락 영역이 가장 앞면이 되고 이 앞면이 결국 양면이라는 공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끼발가락의 영역이 뒷면의 영역이 돼서 이 새끼발가락을 뒷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면인 가운데 발가락과 뒷면인 새끼발가락의 중간 공간을 쇠양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양면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양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양에 상하는 공간들을 그 안에서 형성할 때 태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게 되고 소음이라는 공간이 그 뒤쪽에 안쪽에서도 뒤쪽에 존재하게 되면서 밖과 앞쪽과 뒤쪽이라는 태음과 소음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걸음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태음과 소음의 중간에다가 놓지 않고 오히려 엄지발가락의 중간 지역에다가 걸음을 갖다 놓게 되는 관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걸음이 이 태음과 양명이라는 중간 영역에 끼게 된 이유는 임상의학적 경험을 토대로 결국은 해석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연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태양, 소양, 양명이 앞, 뒤, 옆면이 되지만 걸음의 입장에서 보면 태음이 앞, 소음이 뒤, 걸음이 갑자기 태음보다 앞에 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걸음이 태음보다 앞에 있는 모습처럼 그려지는 현상이 무릎 이하에서 벌어지게 되죠. 이것에 대한 공간적 인식을 수정하고자 했던 옛 사람들은 무릎 이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태음을 걸음의 뒤쪽, 그러니까 결국 뭐죠? 태음과 소음의 중간 영역으로 걸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인위적인 작업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무릎 아래 공간에서 태음과 걸음이 교차되는 현상의 공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나중에 경락학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옛사람들이 얼마나 경맥을 공간적으로 분할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인식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결국 다리든 팔이든 몸통이든 공간을 삼음삼양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쪽은 양명, 측면은 소양, 뒤쪽은 태양이라고 하는 식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